사실적인 것 같으면서도 추상적이고 가슴 같은데 가슴이 아니고 밖이 아름답지만 안과 밖이 어울리는 묘한 매력에 누운 여자상. 이 작품은 과연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레차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현대조각가 3인방 중 영국의 대표 작가 헨리 무어입니다. 헨리 무어는 공교롭게도 알렉산더 칼더와 태어난 시기가 불과 며칠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흥미롭습니다. 현대 조선을 크게 발전시킨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개척을 했기 때문이죠. 헨리 무어는 유럽 본토보다 다소 뒤처졌던 당시의 영국의 현대미술에 크게 기여하며 유럽과 대등한 위치에 오르게 한 영국의 미술 개척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몰랐던 헨리 무어의 10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볼까요? 헨리 무어는 1898년 7월 30일 요크셔 지방 캐슬퍼드에서 가난한 광부의 7번째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무어는 주일학교에 다니며 미켈란젤로에 대하여 우연히 알게 되고 그가 겨우 12살이 되던 시기에 조각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심하게 반대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에는 광부로 어려운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교육을 통해 좋은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부친은 조각가라는 것은 노동자층 직업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게다가 집안이 워낙 가난한 관계로 그의 꿈을 일단 접고 스스로 장학금을 받아가며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며 당시 겨우 19살이던 무어는 자원 입대를 하여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무어는 그가 소속되어 있던 웨일즈 왕자 소청연대 최연소 병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1917년 최전선 전투에서 독일군의 독가스 공격으로 부상을 당하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결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참한 전쟁의 모습을 체험한 그는 전쟁에 대한 회의와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초기의 작품에는 전쟁의 비참함이나 파괴성 등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1940년 친구에게 쓴 편지에 그는 난 전쟁에서 돌아온 후 1, 2년간은 전쟁에 대한 심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각기색 자체가 끔찍할 정도였어 라고 썼답니다. 아무튼 무어는 종조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에 1919년부터 리즈에 있는 리즈 미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며 조서를 배우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공부에 소질이 많던 무어는 1921년 당시 영국 최고의 미술대학인 왕립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고 1925년에는 이탈리아에 장학금으로 유학을 하여 남유럽의 아방가르드한 예술을 접하며 크게 깨닫습니다. 그 후 돌아와 무어는 그의 모교인 왕립미술학교에서 조서를 가르칩니다. 그 이후 그는 첼시 미술학교와 리즈 미술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며 자신의 작업 외에도 훌륭한 교육자로서 공헌을 합니다. 헨리 무어는 동료 아방가드 화가 이리나 라데츠키와 결혼을 합니다. 그녀는 다방면에서 남편에게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죠. 하지만 행복했던 런던에서의 신혼생활도 잠시 헨리와 이리나의 신혼집이 폭격에서 부서지게 됩니다. 자칫 엄청난 비극을 당할 뻔했죠. 그들은 다행히 허트포드셔 시골집에 평생의 보금자리이자 창작소를 만들고 살게 됩니다. 헨리 무어는 기존의 찰흙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캐스팅을 하던 전통적 기법을 철저히 거부하고 대신 직접 돌이나 나무 등을 깎는 방법을 선택하여 조서의 새로운 세계를 오픈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작품이 당시 미술계의 인싸 조각가였던 자콥 앱스타인에 의해 첫 제작 주문을 받은 작품으로서 그가 영국은 물론 전 세계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첫 작품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독창적인 작품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그가 지닌 뛰어난 학습 능력의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어의 초기 작품에는 입체파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히 아르키판코 그리고 브랑쿠시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됩니다. 동시에 그리스, 이집트 그리고 프리콜럼비아의 원시 미술도 그의 제작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프리콜럼비안 미술 중 아즈텍 문명의 유산 중 하나인 샤크물이라는 조소와 무척이나 닮아 있습니다. 무어의 조형 연구에 대한 열정과 관심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르네상스 마스터들인 미켈란젤로, 지오티 디 본도네, 조반니 피사노 같은 조각가들의 작품 또한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한 부분은 그는 동물의 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유기적인 곡선과 직선미, 그리고 뼈의 안과 밖으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시각적 공간에 매우 몰입하였습니다. 1930년경 그는 독특한 작품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인간상, 특히 가로로 누운 자태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추상적인 형태와 구상적인 형태는 그의 작품에 있어서 혼연일체를 이루는 강한 표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940년경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무어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전업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행운은 언제나 그에게 따라다녔는데요. 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쟁 화가가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독특한 기념비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특히 그는 전쟁 기간 동안 독일군의 폭격 때문에 런던의 지하도에 시민들이 대피하여 생활하는 모습을 그만의 해석으로 잘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실 잘 몰랐던 것 중 하나가 그의 정치적 정체성입니다. 그는 1, 2차 세계대전을 한 번은 병사로서 또 한 번은 종군기자처럼 폭격으로 고통받는 서민과 노동자의 삶을 그림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게다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광부의 아들로서의 삶이 그에게는 무척이나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무어는 강렬한 사회주의자였던 겁니다. 그의 정치 사회적 사고가 사실 그의 40년대 대표작 지하도 대피소 그림들에 잘 묻어나옵니다. 이 즈음에 헨리 무어는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조각가로 스타 반열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공로로 영국 왕실의 자기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의 성격과 강력한 신념이 잘 나타납니다. 그는 그의 자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는 자기를 받게 되면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로 비춰질 것에 대해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하지만 그는 아주 강렬하면서도 간단하게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 직함은 저와 비슷한 작업을 목표로 하는 동료 화가들과 저를 단절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건 배신이고 옳지 않습니다. 같은 해 자기를 거부한 무어는 노동당 정부와 BBC가 주최하는 브리튼 축제에서 생존작가로는 최초로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됩니다. 왕실의 최대 영광인 자기는 거부하고 노동당 정부가 홍보한 다큐멘터리에서는 영웅 같은 주인공으로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무어는 현대 조각가 중 그의 작품을 가장 많이 사회에 기부한 화가입니다. 사실 그는 싫든 좋든 엄청난 부를 지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의 유산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매년 그의 재산세는 100만 파운드, 즉 우리나라 돈으로 15억이 넘었습니다. 결국 무어는 수많은 조각을 그의 재단에 의해 전 세계 많은 곳에 기부합니다. 그는 부와 명예에 대해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주의적 공유에 관심이 많다 보니 돈을 받고 개인이 소장하거나 미술관에 전시되는 것보다는 공공장소의 모든 이들을 위해 놓여지는 것이 그의 작품과 잘 어울린다고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그의 작품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각은 야외의 예술입니다. 햇빛이 필요하며 제 조각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환경은 자연입니다. 나는 내가 아는 그 어떤 아름다운 건물 내보다는 어디든 바람과 햇빛이 풍성한 풍경에 놓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무어는 세계에서 가장 도난이나 파손이 높은 작가 중 한 명이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2005년 12월 헨리 무어 재단에 있던 300만 파운드, 46억 원의 보험을 든 누운 여인이 크레인에 의해 들려서 대형 트럭에 실리고 아직까지도 다시 제 위치에 돌아오지 못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작품 선 다이어리 도난당해서 2명의 범인이 징역을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글렌 클린 조각공원에 시가 46원짜리 서 있는 여인도 도난당하는 사건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대중들이 생활하는 공공공원이나 야외에 자신의 조각품들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 이런 도난이나 파손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우에도 미국 오토바인 대학 미대조각공원에 설치했던 제 작품이 5년 후 일부 대학생들의 장난으로 일부분이 파손 도난당했다가 경찰에 의해 회수되고 결국 보수가 불가능하여 작품 전체를 제거해야 했는데요. 이것이 야외 대형 조각들이 지닌 가장 힘든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작품의 미술적 특징과 가치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볼까요? 헨리 무어는 기존의 보수적인 영국 조소의 작업 방식이나 조형적 가치를 거부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인체나 조소의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기존의 겉이 형태에 치중된 조소에서 벗어나 형태의 속이 지닌 아름다움도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즉, 겉과 속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기존의 인체보다 상정화된 인체의 조형성을 탐구하고 조각의 구멍을 뚫음으로써 작품의 외부와 내부의 공간이 상호 소통하도록 하고 자연과 더불어 자율적으로 생성되는 생명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의 대표 작품이 된 누워있는 여인상들은 주로 1930년대에 그만의 스타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상반신은 서 있는 듯 하면서도 하반신은 누운 듯한 이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누운 상태가 상징하는 죽음과 서 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삶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어는 누워있는 형태가 가장 자유로우며 종합적이고 공간적이다. 그리고 와상, 즉 누워있는 사람은 어떠한 표현에서도 눕힐 수 있다. 또한 자유롭고 견고하고 영속적인 조각이라는 이념을 갖게 되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와상 시리즈에 대해 자신감과 인체의 시각적 표현에 대하여 얼마나 몰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